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조문 논란에 이어 회담 논란, 비속어 논란까지 언론들은 이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이런가 하면 순방 기간 동안 국회에선 이미 철회된 영빈관 신축을 놓고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K-드라마. 왜 점점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가? 잔인해야만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가? 전문가의 비평도 함께 하시죠.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팩트체크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 등 해외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통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담대한 구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이 북한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를 두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또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대 연세 통일연구원 교원교수가 각각 YTN 라디오와 CBS 라디오에서 역당국 지도자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국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북한이 안 나온 것은 제 기억으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있던 바로 그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였는데 정동연 전 장관은 저희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점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인가요? 네. 역대 대통령의 유엔 연설문 내용이 대통령 기록관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합뉴스와 YTN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을 빼고 이전까지 당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은 총 16회로 집계됐습니다. 네. 총조들 보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엔 가입 이전인 1988년 제4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을 주제로 연설을 했고요. 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게 1991년인데 그때 제46차 유엔 총회에서도 기조 연설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 공존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이 하루빨리 핵개발 의혹을 말끔히 씻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있었는데요. 1995년 10월 열린 유엔 창설 50주년 기념 특별 정상회 연설이었고요. 1997년 6월 유엔 환경특별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두 번 다 한반도 평화 통일과 협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9월 유엔 천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과정을 설명하고요.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제64차 유엔 총회와 2011년 제66차 유엔 총회에서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북한을 강조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2014년 제69차 유엔 총회와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고요. 여기서 전부 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거나 한반도 정상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 분이 빠졌죠. 네. 이분이 한 번 예외가 됐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열린 제60차 유엔 총회 고위급 본회의, 이건 유엔 정상회의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네.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때는 이 내용이 유엔 정상회의 주 의제가 유엔 개혁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마침 베이징 국제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논의 중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유엔 정상회의가 아니라 유엔 총회만 따지면 북한 네. 관련 언급을 안 한 것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기조연설이 처음인 것이 맞고 네, 네. 범위를 좀 넓히자면 처음은 아닌 걸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 관련 언급은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팩트 체크는 이건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네. 영빈관 신축 예산 관련한 내용이에요. 네네. 계속 여진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통령실이 878억 원을 들여서 영빈관 역할을 하는 부속시설 건물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공개적도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서 뒤늦게 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당일인 지난 16일 신축 계획을 곧바로 철회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각종 이 경제 악재로 상황이 어려운데 이 불필요한 세금, 불필요한 지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네. 당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놓고도 논란이 컸잖아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당시에 496억 원이면 된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뒤늦게 여기에다가 800억이 넘는 영빈관 신축 예산이 드러나자 야당이 이를 지적하고 나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비용으로 496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빈관 이전 비용으로 878억 원 예산을 잡았으니까 이거 말바꾸기 혹은 거짓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네. 찾아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0일이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약 496억 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방부를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는데 약 118억 원, 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에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여 원,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설치에 25억 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언론과 야당은 당선인 시절에 윤 대통령은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국빈 만찬 행사에 쓰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영빈관을 대체할 건물을 신축하냐는 거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일단 당시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 등 청와대 관련 시설 일부가 용산공원 계획구역내에 설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답하면서 그쪽에다가 워싱턴 블루하우스 같은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근데 지금 꼭 써야 한다면 시민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 국방 커뮤니티 센터도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대통령이 국빈 초청 행사가 있는 경우에 현재 기존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빈관 신축을 밝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절반의 사실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튼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의전 비서관이었죠. 탁현민 전 비서관. 이분도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네네.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장해찬 청년위원 이사장 등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당시 탁현민 전 산림행정관은 2019년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프랑스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보면서 청와대 영빈관을 떠올렸다. 국민회관보다 못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늘 착잡했다. 우리나라의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이 최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이 영빈관이지 실은 국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이다.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에서 국빈 만찬과 환영 공연 등 국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늘 착잡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뒷부분에 하지만 절망스럽게도 꽤 오랫동안 영빈관은 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영빈관 개보수 예산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과 정부도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의전 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도 기존의 청와대 영빈관의 어떤 규모나 이런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시하긴 한 거군요. 네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폐쇄하지 않고 기존의 영빈관을 개보수하여 국빈 행사에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고 여기에 숙소의 기능을 더하겠다면 미력이 남아 나라도 앞장서곤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고요. 재건축과 신축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재건축이 아니고 신축은 다르긴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로 사실은 아닌 혹은 관점에 따라서 절반 사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그 정권 초기 청와대 이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검토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청와대로 입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영빈관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건물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이전 정부건 현 정부건 간에 뭔가 문제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서로 간의 정치적 논란으로 조금 더 비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팩트체크해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보통 이런 좀 충격적인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 즉 범인이 사이코패스성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주환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뉴스원에서 확인했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이 소시오패스처럼 공감 능력과 죄의식이 결여된 없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분류되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소시오패스 경향이 강해지면 이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거죠. 이 보통 인구 100명당 1명 이상이 사이코패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이 과도한 자신감, 뭐 거짓말을 잘하죠. 유창한 거짓말, 남을 잘 속이는 교활성, 그러면서 또 냉담한 성격 등인데요. 네. 죄의식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정서적 동감성 때문에 매우 차갑고 냉담하며 교활한 성향을 보이면서 타인과 교류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일정 수준의 교류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뭐 공감 능력이 있고 사회적 애착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성을 숨기거나 타인의 심리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번처럼 사회적 논란이 큰 강력 사건이 터지면 이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가해자를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의심되면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를 하는데요. 이 경찰은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이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진단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 예, 경찰은 21일 브리핑에서 사이코패스와 스토킹은 양립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갑고 냉담한 이 사이코패스는 누구를 좋아하기 힘든데 스토킹범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이 상대에 대한 호감이 병적으로 악화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이코패스냐 여부, 또 이분이 지금 본인 스스로는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양형에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그래서 팩트체크를 해봤던 것 같은데 네. 흉악범이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로 볼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이 피의자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 굿머니 굿라이프를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이죠. 굿머니 굿라이프.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네, 굿머니 굿라이프는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라고 불리는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낄 청취자들을 위해 경제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높고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의 보험 관련 지출은 매우 필수적인 항목이면서도 동시에 재점검이 필요한 첫 번째 항목인 것 같습니다. 폐를 거듭하면서 여러 다각적 상황에서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보험이라고 하면 막연히 생명보험 아니면 암보험이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을 가졌던 보험에 무관심한 층에게도 탄탄한 보험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9월 8일 방송된 소확경 코너에서는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보험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사례를 통해 그 기준점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 상품 안에서 진단금의 중요성과 치료 트렌드에 맞는 보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한 내용이 사례자뿐 아니라 특정 특약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나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최신 정보를 알려주어 돋보였습니다. 네, 경제 관련 특히 보험 가입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점이 유익하다 이런 평가시군요. 네, 해당 방송에서 소개된 사례자의 경우 암에 걸려 1억 원의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4년 전 해당 전문가에게 보험 점검을 이미 한 차례 받고 재조정을 한 후 잘 짜여진 보험 계획에 따라 적용받게 된 금액인데도 치료 도중 비급여 고가 표적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치료 1년 안에 치료비가 거의 고갈되어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우선 사례자가 받은 액수가 흔히 기대하는 암보험 진단보상금 수준에서 월등히 높은 액수임에도 제대로 치료비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다행인 것은 월 몇만 원으로 가능한 표적 항암제 특약보험이 최근 출시됐고 그 정보를 청취자들에게 고지해 주어 혹시 닥칠 수도 있을 유사한 상황을 준비할 수 있게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가 유용하다. 이런 의견이신데 혹시 들으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네, 방송 서두에서 전문가가 적정 보험료에 대해 말하던 중 일반 4인 가족 기준 적정 보험료가 월 수입의 15% 정도에서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진행자와 전문가들이 늘 말하던 보험은 저축이 아니고 비용이고 지출입니다라는 어드바이스를 감안할 때 특히나 요즘 같은 불황기에 적용하기엔 무리한 설정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9월 17일 방송에서 진행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비 청구가 쉽지 않다고 연신 지적했는데 출연한 전문가는 쉽고 간단하다고 말했는데요. 진행자와 출연자의 엇갈린 의견에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면 진행자가 출연하는 전문가보다 훨씬 내용의 맥을 잘 짚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진행자의 노련함도 있겠지만 청취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좀 더 상황에 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해 청취자와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보험 청구 기간에 대해 아직도 2년으로 알고 청구를 포기한 가입자나 3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청구하지 못한 더 이전의 비용도 청구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살펴준 전문가의 안내도 섬세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